어스름이 짙게 내린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마지막 햇살마저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방 안을 밝히는 것은 낡은 등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하고 힘없는 불빛뿐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68패의 세월이 얼굴에 깊게 새겨진 강은희가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고관절 수술을 받은 다리는 뻣뻣한 보조기에 감싸인 채 앞으로 곧게 뻗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선 아들은 초조한 듯 연신 제 손만 만지작거렸고 값비싼 옷차림의 며느리는 입가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찻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번쩍이는 필기구 하나가 방 안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었습니다. 고요를 깬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상 위의 서류를 은희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며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돕는 셈 치시면 돼요. 어머니께서도 늘 지훈 씨가 큰 인물이 되길 바라셨잖아요. 곁에 있던 지훈은 여전히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아내의 말을 다급하게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다시 없을 좋은 기회예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의 맨 윗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글자, 증여 계약서.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을 넘긴다는 문서가 아니냐? 내가 왜 이걸...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서 억지로 지어내던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사시는 이 집은 지금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저 멈춰있는 재산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산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요. 멈춰있는 재산. 그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은혜니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퀴 달린 의자에 팔걸이를 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평생을 바친 그 손이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서늘한 공포로 굳어버린 은혜의 얼굴에서 멈춥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멈춰있는 재산, 멈춰있는 재산. 이윽고 화면이 어두워지자 이전에 힘없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강단 있는 은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춰있는 재산. 그것이 그들이 제게 남은 단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주 먼 옛날 38회 전으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어느 동네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 단추 꼭 눌러주세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8회 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깊은 밤에도 은희의 작은 방에서는 낡은 재봉틀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은 형형색색의 천조각과 실타래, 그리고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옷가지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은희는 휘어온 희미한 등불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쉴 새 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거나 새로 만들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꿰진 양말 속에 모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달아빠진 옷 한 벌 새로 사는 법이 없었고 식사는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어린 아들 지훈 때문이었습니다. 은희에게 아들 지훈은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곤히 잠든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온종일 굳어있던 어깨와 쑤시던 허리의 아픔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들 앞에서 기죽는 일이 없도록 남들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잠을 줄이고 일을 늘렸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공부만 열심히 하거라. 어미는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너는 그저 훌륭한 삼한 사람만 되면 돼.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훈은 무럭무럭 자랐고 아이가 자라는 만큼 필요한 것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값비싼 과외를 보내달라고 졸랐고 유행하는 새 옷을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은희는 군말 없이 밤을 새워 일하며 아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영특하다고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의 고생은 아들의 빛나는 앞날을 위한 값진 투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이름난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은희는 동네가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만 같아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흔들며 기뻐하던 아들은 정작 어머니를 한번 안아주기는커녕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그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사소한 서운함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슬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은희는 어느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의식은 멀어져 갔고 귓가에는 다급한 구급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건강과 젊음, 제가 모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들이 저를 일으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은희는 하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지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은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은희의 안부를 묻는 둥, 마는 둥, 10분도 차이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들의 힘든 사정만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한다며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은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자금이 막혔다느니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느니 하는 심각한 이야기들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손에 쥔 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아내의 말에 이끌려 다니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은 은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더 이상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볼 수 없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내 통장에 그동안 푼푼히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단다. 그걸로 우선 급한 병원비부터 내고 나머지는 너희 필요한 곳에 쓰려무나.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써보지 못한 돈이었지만 아들의 힘든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그 돈을 내어주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차있게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지금 저희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희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훈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주걱거리며 힘없이 덧붙였습니다. 네, 어머니. 아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은희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걱정은 그들에게 그저 귀찮고 성가신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은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그 눈 속에서 예전에 따뜻하고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서 은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 수지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굴며 은희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가까이 계셔야 마음이 놓이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처럼 따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싸늘한 의도를 은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보살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것마저 손에 넣기 위함이었지요. 차가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늙고 병든 모습을 보며 은희는 앞으로 닥쳐올 혹독한 시간을 예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은희의 마음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하고 외로웠습니다. 바퀴 달린 의자에 의지해야 하는 몸은 자유롭지 못했고 아들과 며느리의 감시 아닌 감시 속에서 숨 막히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은희를 위하는 척했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은희가 잘 볼 수 있는 찻상 위에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독촉 문구가 적힌 고지서나 돈을 갚으라는 은행의 편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희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젊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넋두리처럼 읊조렸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은희의 마음을 흔들어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이 낡은 집을 스스로 내놓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을 가리키듯 애둘러 말하던 그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요즘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집을 그냥 깔고 앉아만 있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그 말은 은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땀을 흘려 장만한 이 집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너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힘든 것이냐? 어미는 네가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구나. 혹시 그 일이 너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아니냐? 네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기억하느냐?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은은이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을 귀찮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건 어머니가 아시는 그런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고요. 수진 씨는 다 계획이 있어요. 아내는 이런 일에 아주 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들의 날 선 목소리에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온전히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은 조금도 없이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믿는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에 은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기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지만 그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밤을 새워 교복을 다려 입혔던 그 착한 아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제게 돌아오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일찌감치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수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친구와 이야기하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은희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조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은희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거의 다 넘어왔어. 그 늙은이가 제 아들이라면 껌뻑 죽거든. 며칠만 더 옆에서 불쌍한 척하면 제 발로 집문서를 들고 올걸. 늙은 짐짝이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일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래도 어쩌겠어. 저 양반이 가진 돈줄이 마르기 전에 빨리 모든 걸 끝내야지. 그녀는 은희를 늙은 짐짝이라 불렀고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껌뻑 죽는다고 표현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 대신 차가운 얼음 같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왔던 순한 양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는 맹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은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욱신거리는 다리의 통증도 잊은 채 그녀는 벽을 짚고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고 손때 묻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두던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계획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전 신문에서 오려두었던 집 급히 처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부동산 중개소의 전화번호를 찾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다음 장에는 작은 짐 옮김이라고 적힌 이삿짐 센터의 연락처를 옮겨 적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약하고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노련한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수첩을 닫는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는 재산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주지요. 그 멈춰있던 재산이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은희의 하루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계획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중개인은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는 노부인이 집을 급히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지만 은희의 단호한 태도에 군말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중개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은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유를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파는 동시에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가구나 그릇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오직 자신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재봉틀,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 상자,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아끼는 1000조각들이 그녀의 이삿짐 전부였습니다. 약속한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작은 짐차가 골목 어귀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은희의 조촐한 짐을 순식간에 차에 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는 지난번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문 한가운데 붙어있는 낯선 부동산 중개소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주인 박귀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은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며느리 수지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을 마음대로 팔아요? 그 집은 제 시어머니 집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사무적인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개인적인 정보는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집주인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작은 짐채 몸을 실은 은희는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으로,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38해 동안 아들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작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은희는 처음으로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은희는 산 좋고 물 좋은 작은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름난 마을이었습니다. 은희는 집을 팔아 손에 쥔 돈으로 아담한 초가집을 하나 얻어 그곳에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을 꾸렸습니다. 매일같이 산사의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는 생활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는 없었던 건강한 혈색과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바퀴 달린 의자나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다리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낯선 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찾아온 아들 지훈과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두 사람은 몰라보게 초췌하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빚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짜고짜 은희의 작업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단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여기가 저희 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모든 걸 망쳐버리셨어요.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은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지훈아.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단다.
그리고 우리는 네 아내가 나를 늙은 짐짝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그날 이미 가족이 아니게 되었지. 너는 네 아내가 나를 멈춰있는 재산이라고 불러놓던 것을 기억하느냐? 나는 그저 그 멈춰있던 재산을 다시 움직이게 했을 뿐이다. 며느리 수지는 분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악을 썼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희를 버리고 혼자만 편하게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그 말에 은인 은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68해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 참으로 좋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인생의 38회를 꼬박 바쳤다.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은 없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너희가 머물 곳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단다. 은희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바느질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 앞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 지우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잠시 바라보다 이내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은희의 삶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새로운 이웃을 사귀었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며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녁이면 새로 사귄 벗들과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녀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온종일 공을 들여 커다란 조각보를 완성했습니다. 색색의 천조각을 정성껏 이어붙여 만든 그 조각보는 마치 온갖 시련을 겪고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진 자신의 인생을 닮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보를 작업실 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한참 동안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멈춰 있는 재산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맞는지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